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오랜만에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항상 베스트셀러 순위를 살펴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어떤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현재 한국인들의 의식의 동향이나 유행, 관심사 등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 김에 무슨 책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 또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베스트셀러 코너를 봤더니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면 베스트셀러 1위가 귀멸의 칼날이라는 일본 만화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4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네요. 일본이면 모를까 한국에서 만화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은 개인적으로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더군다나 일본이라면 치를 떨며 불매운동이 한창인 현재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 일본의 만화가 우리나라 전체,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출간된 순수한 한국 도서들, 그리고 해외의 번역 도서들, 그리고 원서, 잡지, 이 모든 책들 중에서 4주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라는 사실이 좀 의아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우리의 집단 의식이나 대중, 그리고 인기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잠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면 조금만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글들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한 악플이 넘쳐나게 달리는 현상을 놓고 볼 때, 현재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1위가 이 일본 만화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조금 난감했어요. 아무튼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참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주제는 당연히 한일 관계나 우리의 선택적 불매 운동의 문제점 같은 그런 시사적인 것을 다루는 건 물론 아니고요. 단지 전 세계에서 토 나올 정도로 크게 성공한 두 만화가의 삶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신비나 수수께끼, 운, 코스믹 유머, 운명 등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고 준비한 시간입니다. 귀멸의 칼날은 만화 잡지 연재, 그리고 만화책 단행본 발매, 그리고 TV 시리즈 방영을 넘어서 극장판 애니로도 제작이 되어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는데요. 극장용 애니의 흥행 성적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걸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큰 흥행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귀멸의 칼날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하며, 혹시나 아직 이 작품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줄거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귀멸의 칼날은 일본의 인기 만화가 고토케 코요하루의 작품으로,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남자 주인공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혈귀로 바뀐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다양한 혈귀들과 싸우는 모험담을 담고 있다. 이런 줄거리가 되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만화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단행본으로 발매된 만화책은요 1억 5천만 부 판매를 달성했고요. 극장판 애니는 일본에서만 2,750만 명이 극장을 찾았다고 해요. 해외 집계까지 하면 아마 이를 훨씬 웃돌 거라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만 200만을 봤으니까요. 귀멸의 칼날, 만화책과 애니의 성공으로 예상되는 경제 파급 효과가 약 2조 원대로 평가받고 있고, 그 수익의 대부분은 이 만화와 엮여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가져가지만, 워낙 큰 성공이기 때문에 작가 개인의 수입도 상상을 초월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귀멸의 칼날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이름은 고토케 코요하루, 32살이고요. 이름과 나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정보가 없어요. 이름도 물론 본명이 아닌 팬네임일 가능성이 크고요. 낯가림이 엄청 심해서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작가로 유명하고요. 성별은 여자일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즉 작가에 대해 알려진 게 전혀 없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개인 추정 재산 과연 얼마일까요? 무려 최소 2천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2천억을 가진 30대 초반 스타 작가의 삶, 상상이 안 되는데요. 32살에 2천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애니메이션과 만화 판권, 그리고 관련 상품 판매 로열티가 무한대로 들어올 것을 감안하면 재산이 앞으로도 몇 배로 불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작가의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성공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엄청난 실력파니까 그런가 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작품의 초기 당시에 담당 편집자의 평가와 만화계의 평가를 살펴볼게요.
잠깐. 근데 편집자가 뭔데 작가를 평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살짝 만화계의 담당 편집자라는 게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편집자는 만화의 진행에 있어서 세부 사항, 전체 스토리의 가이드라인, 그림체 디자인, 그리고 각각의 배경 장면의 묘사, 심지어 대사까지 함께 작업을 하는 그 만화의 어쩌면 선장 혹은 부선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스타 편집자는 스타 작가를 만들어내고요. 어찌 보면 작가보다 더 많은 만화를 다루는 만화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책임지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만화가의 숨은 공동 작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들이 바라보는 그의 만화 실력과 이 만화의 평가를 살펴볼게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연재 작품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프로듀서는 만화가로서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특히 만화를 처음 그려본 듯 마냥 진부하게 짝이 없는 컷 구성 때문에 뛰어난 연출력이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자주 듣는다. 귀멸의 칼날의 애니메이션이 흥한 이유가 이 최악의 작화, 그림이요, 이 최악의 그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가운데 보시면 대생력이 부족해서 비례가 뭉개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멀리서 보는 앵글을 그릴 때는 인물 그림이 자주 뭉개지고, 특히 좌우를 헷갈려서 그리거나 자잘한 작화 미스도 많아서 지적받거나 사과하는 일이 많다. 심지어 단행본 표지에까지 이 오류를 저지르는 바람에 나중에 정식으로 사과하기도 했고, 고토케 작가의 작화 실력이 부족한 것은 애초에 만화를 그려본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게 큰 것으로 보인다. 초기 담당자인 오니시 코에이가 수레하기로는 신인 작가 치고는 유별날 정도로 만화를 그리는 방법에 무지해서 매우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쳤다고 한다. 애초에 고토게는 어시스턴트 경험조차 없어서 담당자가 다른 작가들 작업실에 데리고 다니면서 견학을 시켰다고 할 정도로, 건물을 그릴 때는 자를 쓰는 법이나 컷을 배분하는 기초적인 테크닉을 가르쳐 줬다는 일화조차 있을 정도니 얼마나 만화 작법에 무지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오니시 말로는 기초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평가가 이 작가의 처음 그린 만화라면 그래도 완전 초신인이니까 이해가 좀 되겠지만, 방금의 평가는 이 귀멸의 칼날의 평가입니다. 즉, 위에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급스럽게 평가된 부분을 쉽게 설명하자면, 신인치고 연출력은 뛰어나지만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리고 기초도 안 되어 있는 만화가다 정도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한숨 한번 쉬고 질문 하나 내뱉고 이어갈게요. 성공의 재료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럼 이 만화가 지금처럼 메가톤급 성공을 거둔 흐름을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만화 잡지 연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인기를 끌게 되자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고, TV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게 되자 극장판 애니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만화 잡지 연재가 어느 정도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하나하나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결국 극장판 애니까지 넘어오게 되었고요. 바로 이것이 핵폭탄급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다시 TV판 애니, 다시 만화책으로 인기가 거꾸로 돌아가서 이 세 개의 형태의 만화가 전부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큰 성공의 발판이 된 것은 물론 그의 잡지에 연재된 만화이지만, 사실 TV 애니메이션이 무진장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이전의 만화책과 그리고 이 이후의 극장판 애니까지 전부 성공을 끌어주게 되는데요. 그의 형편없는 그림 그대로 애니가 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애니의 성공은 이미 애니 제작팀에서 결정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애니 제작팀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원작자는 물론 이 만화가지만 감독이 다른 분이고요. 심지어 캐릭터 디자인도 이 원작 만화가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서브 캐릭터 디자인도 또 다른 사람이 했고요. 각본을 제작하는 다른 회사가 또 있었고, 이 컨셉 아트, 그리고 촬영 감독, 3D 감독, 색채, 편집, 음악, 제작 프로듀서까지 원작의 내용과 기본 만화체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만화로 거듭됐겠구나라는 것을 이 애니 제작팀으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즉, 각 분야의 최고의 분들이 붙어서 전혀 새로운 레벨의 만화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결과는 언급했듯이 핵폭탄급 성공으로 이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극장판 애니가 개봉한 이후에 이 만화책 판매가 급등하면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하게 된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만화 인기의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의 만화책과 애니의 퀄리티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볼게요.
먼저 만화책 그림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한번 보세요. 息も忘れてこんころり腹の中でもこんころりもう この煉獄の赤き炎刀がお前を骨まで焼き尽くす。 어떠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오늘의 주제를 두 작가의 비교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귀멸의 칼날의 성공에 뒤지지 않는 엄청난 성공과 팬덤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작가도 소개할게요. 이름은 미우라 켄타로이고 올해 54세가 되었습니다. 니혼대학에서 미술학을 전공한 미술 전통파이고 2002년에는 일본에서 아주 큰 문화상인 데스카 오사무 만화 우수상을 수상했네요. 그리고 켄타로 씨는 이미 데뷔 이후부터 엄청난 완성도와 난이도의 그림으로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평가를 한번 보실게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랐다. 즉 뛰어난 작화력과 더불어 만화를 제작하는 능력이 상당히 출중했다. 그의 작가체가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리고 그림을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작화만 맡은 만화들도 있다. 이 정도의 평가면 그의 그림 실력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즉 만화의 완성도에 있어서 귀멸의 칼날의 작가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그림으로는 깔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의 병적으로 집착한 완성도에 대한 욕심과 열정은 한 페이지를 그리는데 평균 18시간이 소요된다는 그의 작업량과 그의 그림의 퀄리티로 설명 필요 없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같은 그의 미친 완성도 때문에 일본에서는 연재가 가장 느린 만화가로도 유명하고 한 장면 한 장면이 만화가 아닌 예술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의 그림은 후반부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궁금해할 그의 재산은요? 역시 1000억에서 1400억 정도로 귀멸의 칼날 작가에 못지않죠. 하지만 귀멸의 칼날 작가의 나이 30대 초반,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켄타로 작가의 50대 중반의 나이는 6년 대 30년의 커리어로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켄타로의 대표작은 바로 베르세르크라는 작품인데요. 1989년부터 연재를 하고 있으니 이 한 가지 만화에 자신 인생의 30년을 쏟아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 5월에 연재가 종료된 귀멸의 칼날과 비교해서 기간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켄타로는 하루에 18시간씩 30년 이상을 한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의 작업 스타일에 관련해서 2019년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가 자기 작품을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해 왔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베르세르크 연재가 늦어지는 이유는 작가 본인 제가 캐릭터와 배경을 전부 담당하고 있다. 어시스턴트에게 톤을 붙이거나 건물 내부를 그리는 정도만 맡기는 상황이다. 얼마나 그리면 그림이 완성됐다고 판단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캉 하고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게까지 빡세게 작화를 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그려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손을 거쳐서 고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상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로 작업이 변화하면서 작화 방법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크게 그림 확대가 가능해서 크게 보다 보면 작은 점 하나까지도 지적하게 돼버립니다. 편집자에게 몇 번이나 선생님 그만하세요 라고 만류의 소리를 들었지만 전부 다 뿌리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제 개성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힘든 점은 없습니까? 만화를 그리는 건 전부 다 재밌습니다. 귀찮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만화를 그릴 수 없었을 겁니다. 즐겁기 때문에 매일 만화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없어. 수명이 다 되었어. 체력이 떨어졌다는 것들이 괴로운 것 같네요. 저는 이 마지막 줄 읽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만화를 그리면서 수명이 다 되어서 시간이 없다니요. 인터뷰 당시 나이가 51세였는데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지 않으면 절대 인터뷰에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일기 같은
작가 코멘트 글에서 잘 드러납니다. 날짜는 생략하고 읽어드릴게요. 40도 이상의 고열이 있었는데 쉬는 날은 1년에 2일밖에 없었다. 몸무게가 갑자기 5kg 정도 줄었다. 잠을 못 자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 일을 하고 있다. 가끔씩은 설 음식을 먹고 싶다. 만화가 경력 13년, 처음으로 일주일가량의 휴식. 코메지마에 다이빙 면허를 따러 간다. 한 달 반 동안 외출한 건 패밀리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러 간 2시간 뿐이다. 반쯤 히키코모리인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말을 잘 못하게 된다. 2년 동안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는 빵회. 해지하는 게 좋겠다. 인간관계가 적은 것이 내가 책상으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처음으로 작업장과 침실 이외의 공간이 있는 집으로 이사간다. 정신 차리고 보면 하루 삼시세끼를 칼로리메이트. 몸은 건강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위험할지도. 이사하면 조금이라도 밥을 지어 먹자. 슬슬 이곳 저곳이 아프기 시작한다. 과로로 또 다시 쓰러졌다. 조금 있으면 30대가 된다. 만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일그러진 인생.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대로 고! 올해도 히키코모리다. 역시 히키코모리는 쓸쓸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바빠서 일주일 동안 외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초콜릿은 귀중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휴재 중에도 계속 병사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에 해당 그림은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내 몸의 3분의 2는 칼로리메이트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베르세르크의 3분의 2는 오호츠카 제약의 제공인가? 칼로리메이트 만든 회사인가봐요. 올해에는 벚꽃을 실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설명한 어마무지한 성공을 거둔 이 두 작가의 향후 계획을 설명드릴게요. 귀멸의 칼날의 작가는 잠정 은퇴를 선택하며 32살에 2천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베르세르크의 켄타로 씨는 55살에 작품을 완성하지도 못한 상태로 급성 대동맥 박리로 사망했습니다.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지, 더 성공했다 할 수 있는지 사람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단지 이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번 삶을 통해서 당신이 당신의 생명력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